행수어른, 거래만은 제발 끊지 말아 주십시오. 평양 최대 상단 행수 박복동.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사흘이다. 그 안에 자네를 용서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사흘 뒤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 평양의 어느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뼈만 앙상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구걸로 연명하던 10살 남짓의 소년 복동이 발을 디뎌 굴러떨어진 것이었죠. 이미 허약해진 데다 열병까지도 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약초 바구니를 맨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복동을 업어다 자신의 오두막에 눕히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눈을 파헤치며 절벽 틈새에서 피어난 약초를 캐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삐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짓이겨 소년이 입에 흘려넣은 후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정신 차려라. 그래야 사느니. 그러자 하얗게 질린 소년이 겨우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습니다. 박복동이여요. 복동. 그래 얘야 복동아. 내 명줄이 질기긴 하구나. 이 할미가 내 앞날에 큰 제복을 빌어줄 터이니 나중에 큰 사람이 되거든 꼭 내 목숨값만큼 남을 살피며 살 거라. 주문처럼 읊조렸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올 무렵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복동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몸이 나은 뒤로 복동은 할머니를 따라 종종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장터에 가면 복동의 눈은 늘 바빠졌습니다. 비단 두루마리며 녹그릇, 낯선 물건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모습이 그저 신기했지요. 사람들 틈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을 바라보며 복동의 눈은 점점 더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쪽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평양 상단에서 시동을 구한다더군. 글도 좀 알고 눈치도 빠른 잔심부름할 똘똘한 아이 하나 들인다더라. 그 말을 듣자 복동의 마음이 들썩였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동은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상단에 가면 안 될까요? 잔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법이지. 복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허나 복동아, 세상은 약초보다도 쓰고 산짐승보다도 무서운 법이란다. 복동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푸른 옥을 꺼내어 그것을 복동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단다. 혹여 내 가슴에 뜨거운 탐욕이 일어나 너를 태우려 할 때마다 이 옥을 만지며 내 목숨이 얼마나 가냘팠는지 기억하거라.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렇게 복동은 산속 오두막을 떠나 평양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동으로 일하던 복동은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행수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받은 청옥은 부채 끝에 달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놀이개로 썼습니다.
그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람을 쫓아낼 때 이 청옥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박행수가 청옥을 만지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그 때문에 자신의 이름 박복동이 아닌 박독종으로 불리게 된 그는 산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가르침을 돈괴 깊숙이 가두어 버렸습니다. 장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에게도 잔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밑에서 일하는 시동, 전보기가 차를 내오다 긴장한 나머지 찬물 몇 방울을 복동의 비단도포에 살짝 엎질렀습니다. 복동은 일순간 사나운 눈빛으로 전보기를 쏘아보더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천한 놈이 이 비단이 내 놈 평생 품삯보다 비싼 줄 모르느냐? 내 놈 아비가 진빚 대신 여기서 평생 일하며 갚아도 모자르거늘 감히 내 옷을 망쳐. 복동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부를 기록하다 실수한 복동이 괜스레 곁에서 자신을 도와 벼루에 먹을 갈던 전보기에게 이 멍청한 놈, 장부에 먹물이 튀질 않았더냐? 오늘 저녁은 굶고 마당에 눈이나 다 치워라 고성을 지르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거래를 성사시킨 복동은 기방에서 진탕수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엽전 뭉치를 비처럼 뿌리고 평양 땅에 내 돈 안 묻은 흙이 있더냐 소리 지르더니 전낭을 뒤집어 쏟았습니다. 그러는 통에 바닥으로 엽전들이 촤르르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것을 주우려는 아첨꾼들이 달려들어 바닥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보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허우적대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취기가 거나하게 오른 그가 비싼 청주를 방바닥에 들이부으며 이 방 바닥도 목이 마르다지 않느냐. 추태가 점점 심해지자 곁에서 전보기가 행수 어른 제발 그만하십시오.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이 미천한 시동놈이 감히 내 기분을 잡쳐 이거나 먹고 닥치거라. 고성을 지르며 술상 위에 안주를 전보기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동을 부리던 복동은 마침내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더니 이내 고꾸라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고주망태가 되어 쓰러져 누운 복동을 걱정스레 지켜보던 전보기는 그의 소지품을 얼른 챙겨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자던 복동은 갈증을 느껴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픈데 습관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으니 묵직해야 할 전낭이 헝겊대기 마냥 너덜거리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돈, 아니 내 청옥, 내 운을 시켜주는 청옥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복동은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전보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술 취한 날 곁에서 돌보지 않고 무얼한 게냐. 전보기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수님, 소인은 몇 번이나 소매를 붙잡고 말렸으나 흥을 깨지 마라 하시오. 간밤의 일에 관해 자초지종 말하려던 전보기의 멱살을 복동은 눈을 부라리며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분명 내 귀한 청옥을 내 놈이 빼돌린 게 분명해. 그게 탐나서 내가 취한 틈에 실을 끊어갔지.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대.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을 관아에 넘겨 곤장 맛을 볼 줄 알아라. 그렇게 전보기를 끌고 관아로 달려간 복동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복동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또 날이 이 시동놈이 소인의 귀중한 보물 청옥을 훔쳐갔나이다. 당장 곤장을 쳐서 제 물건을 되찾아 주소서. 그러자 사또는 책상을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박행수, 여기가 어디라고 아침부터 이리 소란인가. 자네 상단의 시동이 물건을 훔쳤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사또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복동은 움찔하여 고개를 조아리더니 애원하였습니다. 소인이 어젯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부채 끝에 걸려있던 옥이 감쪽같이 사라졌나이다. 그 방엔 저와 이놈뿐이었으니 보나마나 이놈 소행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매질을 해서라도 작물이 어디 있는지 불게 해 주십시오.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전복이는 결국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행수님이 잠에서 깨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이에 사또는 복동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박행수, 진정하게. 자네 말대로라면 심증뿐이지 않은가. 물증도 없이 매질을 하는 것은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일세. 법은 누구에게나 엄중해야 하는 법.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니 일단 이 아이는 옥에 가두어 조사할 것이네. 물건의 행방을 찾을 때까지 아이를 격리하고 박행수 자네도 어젯밤 행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나. 복동은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에만 가두면 다입니까? 만약 물건을 못 찾으면 어쩌시려고. 그러나 사또는 단호하게 복동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관아의 일은 관아에서 알아서 할 터. 여봐라. 일단 저 아이를 하옥시키고 어젯밤 박행수의 행적을 조사할 채비를 하라. 전복이는 울며불며 포졸에게 끌려갔습니다. 나리,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행수님. 한편 전복이가 박행수의 손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발없는 말이 되어 늦은 오후에 이르자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그 착한 전복이가 도둑질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평소 전복이에게 주먹밥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얻어먹었던 거린들과 박행수의 지독한 수탈에 이를 갈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터 구석 낡은 평상에 모여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 복동이 아니 독종이 행수놈이 술에 취해 청옥이 달려있던 부채를 몇 번이나 내팽개치는 걸 기생이 봤다던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박행수가 우리에게 저질렀던 행패와 전복이가 베풀어준 선행을 여기에 낱낱이 적어 사또께 올립시다. 누가 압니까? 이렇게 적어내는 것도 전복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지만 분노도 잠시 누가 관하로 가서 사또를 베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가르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호련히 나타났으니 바로 복동이 어린 시절 산에서 사경을 헤맬 때 목숨을 구해주는 인 돌쇠네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뒤 평상에 앉아있던 사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거두어 기르신다는 아이, 이름이 돌쇠라 했지요? 할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리고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 녀석도 그렇고 방금까지 자네들이 말한 박복동도 마찬가지였지. 상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손에서 자란 아이일세. 자네들이 원한다면 내가 가겠네. 내 손으로 살린 놈이 괴물이 되었으니 내 손으로 그 버릇을 고쳐놓아야지.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시장 상인, 지게꾼, 심지어 거린들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전보기를 위해 쓴 단자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는 평소 고을의 현자로 칭송받던 할머니를 보자마자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사또에게 인사한 후 손에 든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또 날이 이 단자에 적힌 것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이 평양바닥 민초들의 목소리입니다. 박행수 저자가 시동을 도둑으로 몰았으나 여기 증언을 보십시오.
저 아이가 훔친 것은 행수의 돈이 아니라 행수가 버린 양심을 주워 담은 것뿐입니다. 사또가 그 종이를 받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행수의 연회 뒤 멀쩡히 버려진 떡이라도 주워 먹으려 하자 전보기가 버리기 전에 얼른 챙겨왔다며 품에 숨긴 것을 건네주어 허기를 면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데 새벽에 박행수가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값을 치르라며 대들보라도 뽑아가겠다. 억지를 부렸는데 이를 얻어맞아가며 전보기가 말려주었습니다. 박행수가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저와 마주치자 옛다 이놈아 엽전을 던져주길래 받았더니 다음날 와서 도둑놈이라며 냅다 뺨을 때려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보기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효험이 있다며 말린 약초를 주고 행수 어른을 대신하여 송구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읽고 사또가 고개를 들자 그 앞으로 돌쇠네 할머니가 청옥 장신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청옥. 그날 밤 전보기가 박행수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온 천지가 밝았기에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 인사가 제 흥에 겨워 춤도 췄지요. 그리고 부채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둘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부채 끝에 묶어두었던 청옥이 날아와 제가 서 있던 길목의 풀숲으로 날아온 겁니다. 전보기는 술 취한 주인이 막무가내로 구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지요. 그리고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모양을 보니 아주 오래전 소인이 박행수에게 준 것인데 이놈이 또 어디서 인사불성이 되어 복을 흘리고 다녔구먼 생각하고 날이 밝으면 전해주려 품에 넣었지요. 그 옥이 주인을 떠난 데에는 다 그럴 까닭이 있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그자가 자기 시동을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가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청도 있고 저 또한 사또 어른께 이 청옥에 관해 말씀드려야 된다 생각하여 이렇게 오게 되었나이다. 청옥을 바라보는 사또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동을 잡아들여 주리를 틀 기세였습니다. 그때 돌쇠네 할머니는 사또에게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저자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이 고을 백성들의 상처가 깊사옵니다. 하여 이곳에 오기 전 함께 있던 이들과 뜻을 모았나이다. 사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어찌해야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이오. 저자에게 딱 사흘간의 말미를 주시지요. 그 사흘 동안 평양 땅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며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가 있다면 관아로 데려오게 하소서.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저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 방면하시되 만약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장계를 올려 저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소서. 사또는 할머니의 해안에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려던 자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용서를 구해오라니.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구려. 좋소, 뜻대로 하겠소. 그 순간부터 박행수에게는 단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흘 안에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용서를 얻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그 무렵 사또의 부름을 받은 복동이 거드름을 피우며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상황도 모른 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 날이 도둑 전보기 놈이 드디어 청옥을 어디 숨겼는지 실토했습니까? 제가 진작에 매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또가 한 손에 청옥을 들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자 박행수의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곧이어 사또가 이 천하의 고약한 놈아, 내 놈이 그날 술에 취해 전보기의 등에 엎여 망나니 짓을 하다가 직접 떨군 청옥이 여기 있거늘
감히 누구를 도둑으로 몰아 내 눈을 속이려 하느냐. 여기 계신 할머님이 내 놈의 추태를 다 보셨다. 박행수는 문득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고 누구인지 깨닫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게 어찌. 사또날이 소인이 잠시 술기운에 착각을 하여. 닥쳐라. 여기 이 단자에는 내 놈의 행패의 피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이 어린 시동의 이름이 적혀 있더구나. 내 놈이 도둑이라 몰아붙인 아이를 위해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을 올렸다. 그 아이가 도둑이라고? 아니, 내 놈이 평양 땅에 흩뿌린 증오를 선행으로 치워오던 자다. 내 놈의 무고죄와 그간의 악행을 보아 내 당장 임금님께 장계를 올려 내 놈에게 중죄를 내리고 전 가산을 몰수해달라 청할 것이다. 박행수가 머리를 땅에 찌우며 살려주십시오. 제발 장계만은 멈춰주십시오. 빌자 사또가 싸늘하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허나 저기 계신 할머님과 백성들이 내 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흘이다. 사흘 안에 너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찾아내 오거라. 그동안 관아의 밥은 한 톨도 주지 않을 것이며 의복 또한 갈아입지 못한다. 냉큼 이곳을 나가 저작거리를 돌며 내가 해친 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라. 만약 그 누구도 너를 용서치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이 그저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야. 관아 마당이 복동을 향한 사또의 호통으로 떠들썩할 무렵 침침한 옥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전복이에게 포졸 하나가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얘야, 전복아.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억울한 누명인 게 다 밝혀졌으니 무죄방면되었단다. 고생 많았다, 녀석. 어서 가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거라. 전복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죽을 죄인이라며 끌려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복이가 어안이 벙벙해진 채 관아마당으로 나가려 하자 돌쇠네 할머니가 전복이의 손목을 얼른 낚아채듯 잡고 관아 뒤편 호젓한 길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는 사또가 박행수에게 사흘의 유예를 선포하며 엄하게 꾸짖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전복이가 듣지 못하게 등을 돌려 세워 막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제가 정말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래, 전복아. 다행히 풀숲에서 청옥을 찾았단다. 내 결백이 밝혀졌으니 걱정 말거라. 저기서 박행수가 사또 어른께 꾸지람을 듣고 있으니 괜스레 너까지 거기 엮여서 마음고생할 것 없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할머니는 산자락 아래 자신의 오두막으로 전복이를 데려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전복이가 정신없이 밥을 비우자 할머니는 인자한 눈빛으로 전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복아, 사또 어른이 기난 명을 내리셨단다. 지금 곧장 산 너머 고을 약방에 가서 이 서신을 전하고 귀한 약재를 좀 지어와야겠다. 사또 어른께서 쓰실 때가 있다고 하시는구나. 전복이는 주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행수님은 어찌 됩니까? 제가 모셔야 하는데 걱정 말거라. 행수님은 지금 사또 어른의 명으로 중요한 소임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가서 몸도 좀 추스르고 서두를 것 없이 사흘 뒤에나 천천히 돌아오거라. 알겠느냐? 내 할머니, 행수님께는 제가 다녀온다고 꼭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전복이의 손목에 집신 한 켤레를 더 챙겨주며 떠나보냈습니다. 전복이가 산고비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할머니는 나직이 읊조렸지요. 그래, 전복아. 너는 안심하고 다녀오너라. 그 사흘 동안 저 복동이 놈이 제 죄를 스스로 씻어내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터이니
관할을 벗어난 복동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상인들과 지게꾼들이 보이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도 할머니도 다들 어리석군. 나 박복동이야. 이 평양 바닥에 내 눈치 안 보고 장사하는 놈이 어디 있다고 용서를 구하라는 게야? 내가 말만 꺼내도 다들 앞다투어 제 발로 관하로 가줄 텐데 말이야.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관아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장터 사람들은 복동이 밖에 나서기도 전 저작거리 구석구석까지 말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고을 전체가 그를 외면하기로 침묵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복동은 평소 자기에게 아첨하던 비단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나 박행수일세. 자, 긴 말 필요 없고 어서 관아에 가서 나를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하게. 그러나 김서방은 비단을 정리하며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행수님. 제가 지금 장부가 꼬여서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용서라니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나 하는 게 용서지. 박행수님처럼 잘나신 분이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상인에게 고개를 돌려 말을 붙였습니다. 어이, 이서방, 저기 가서 밥이나 먹세. 오늘은 재수가 없으려나 벌레만 꼬이는구먼. 복동은 당황하며 아니, 이 사람이 어이, 김서방 불렀지만 그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단에 짐을 나르던 지게꾼들을 발견한 복동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게꾼들은 보란듯이 등을 돌리고 앉아 서로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복동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이, 지게꾼 놈들,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내가 일거리를 안 주면 굶어 죽을 놈들이. 자, 너희 중 한 놈만 관하로 나와 같이 가서 날 용서한다고 말하거라. 영광인 줄 알고. 그러자 그들 중 늑수그레한 지게꾼이 주먹밥을 크게 한 입 베어물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무식해서 용서라는 어려운 말은 모릅니다요. 그저 배고픈 놈한테 밥 한 덩이 안 나눠주는 인심은 잘 알지만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복동은 버럭 화를 내며 이놈들이 감히 누구 앞에서 밥을 먹어. 나도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단 말이다. 그 주먹밥 하나 당장 내놓거라.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지만 젊은 지게꾼이 얼른 입에 집어넣고 손가락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돈은 많으시니 시장 바닥에 널린 게 밥 아닙니까? 아, 참 상인들이 행수님 돈은 부정 탄다고 오늘부터 물건 안 팔기로 했다던데 어쩌나? 약이 바짝 오른 복동은 뭐라, 이놈들이 다들 미쳤구나. 내가 누구냐? 평양의 박복동이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상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가게 문을 닫거나 가림막을 쳐버렸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시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복동은 텅 빈 시장통 한복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며 망연자실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평양거리 외곽의 다리 및 장터기퉁이 거린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겨우 하루 만에 안색이 휑하게 바뀌었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관아 마당에서 자네라 먼지투성이에 잔뜩 구겨졌습니다. 평양이 밤이 이토록 추웠던가요? 복동은 관아 마당 한편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또가 명하길 죄인의 몰골 그대로 다니며 용서를 구하거라 하였으니 세수조차 못한 그의 얼굴은 푸석한 데다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지요.
복동은 어제 아침 집을 나서며 그나마 지니고 나온 품속에 짤랑거리는 엽전 면잎을 꺼내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수만 양을 주무르던 내가 고작이 푼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그래도 이 정도면 저 배고픈 거린 놈들에겐 며칠 치킨이는 들 터. 저놈들이라면 돈 몇 푼에 나를 용서한다 하겠지. 복동은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린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린들은 그를 보자마자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복동은 화가 나서 속이 부글거렸지만 최대한 인자한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이, 자네들. 나 평양의 박행수네. 예전에 자네들이 장터 근처에만 와도 몽둥이질을 하긴 했지만 그거 다 지난 일 아니겠나. 자, 여기 엽전 몇 입 줄 테니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게. 그리고 나와 함께 관아에 가서 박행수를 용서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지 않겠나. 그러자 거린들의 두목격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뭐라, 박행수, 내 놈이 지금 누구한테 감히 용서를 구걸하는 게냐. 내 동생들이 얻어맞고 장터 밖으로 쫓겨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는 위협하듯 복동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복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이면 자네들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까. 내 나중에 풀려나면 더 많은 것을 줄 터이니.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왜소한 거린 사내가 벼란간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돈, 그깟 푼돈으로 우리 가슴에 맺히나니 풀릴 줄 알았더냐. 이 독종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은 평생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야 돼. 그리고 거린들이 약속이나 한 듯 주변의 돌멩이와 흙덩이를 복동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머리를 감싸주고 아, 이놈들이 미쳤나. 사람 살려. 포졸들은 어디 있는 게요. 불러대며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자 멀찍이서 복동의 행적을 감시하던 포졸들이 달려와 거린들을 제지하더니 그를 끌어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행수, 거 조용히 좀 하쇼. 용서를 구하랬더니 가서 또 싸움을 걸면 어쩌란 말이오. 복동은 억울한 마음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싸움을 걸다니요. 나는 돈을 주려 했는데 저놈들이 다짜고짜 돌을 던졌습니다요. 보셨잖습니까? 복동의 말에 포졸이 비웃고는 당신이 준 돈은 돈이고 당신이 저지른 짓은 원한이지. 돈 몇 푼에 그 원한이 씻길 줄 알았소. 자, 이제 둘째 날 해도 다 져가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요. 내일 해가 지면 당신도 끝이니까 쏘아붙였습니다. 복동이 비틀거리며 관아로 돌아가던 길, 골목어귀 어딘가에서 날아온 주먹만한 정체모를 흙덩이가 그의 등에 퍽 하고 명중했습니다. 아이고. 복동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지만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흙덩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등에 내리꽂히는 그것들은 그가 평생 남의 가슴에 던졌던 비수가 되돌아온 것만 같았지요. 복동은 힘없이 흙바닥을 기며 깨달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용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시각 산 너머 고을 약방에 머물고 있던 전복이는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배려로 전복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눈을 붙였고 파리했던 얼굴엔 제법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평소 부지런함이 몸에 배인 전복이는 약방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일거리를 찾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셋째 날 아침 복동에게선 지난날 거드름을 피우던 행수의 기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입술에선 단내가 났고 눈은 움푹 들어가 해골 같았습니다. 딱딱한 관아 마당에서 이틀을 지새운 탓에 뼈마디는 비명을 질렀으나 이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길가에 버려진 배춧잎이라도 씹으려다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동포에 입술은 허옇게 타들어가며 덜덜 떨렸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이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전복이. 그놈이라면 나를 용서한다 해주겠지. 아니, 그놈 말고는 이제 나를 봐줄 사람도 없구나. 그는 길을 지나가는 나무꾼을 붙잡고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전복이라는 아이를 보지 못했나? 내 상단에서 시동노릇을 하던 아이인데. 그러자 나무꾼은 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불쌍한 아이 말이오. 엊그제였나. 잠깐 마을 어귀에서 봤는데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구먼. 억울한 옥살이에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으면 건강하던 아이가 하루 만에 그리 되었을꼬.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동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 말로는 억울하게 도둑놈 소리를 들은 게 한이 맺혔는지 넉나간 사람처럼 산으로 바삐 올라갔다 앞디다. 아마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마음이라도 추스르려나 보지. 참으로 모진 주인을 만나 고생만 하더니. 에잇, 갈 길 바쁘니 비키시오. 나무꾼은 바삐 가버리고 복동은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끔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산으로 갔다고 넋이 나갔다니 설마 잘못되지는 않았겠지. 복동은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사면 되고 매질로 다스리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묵직한 돌덩이는 대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미친 듯이 산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보가 어딨느냐 제발. 얼굴이라도 좀 보자꾸나. 한편 전복이는 약방마당을 정성스레 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따뜻한 식사와 잘굿을 내어준 약방 주인에게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약재를 가져다 사또의 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진 전복이는 힘차게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지나가던 소금장수의 입방아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을 한 잔 청한 소금장수는 곧 전복이가 가져온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허허, 세상 천지에 그런 구경거리가 또 없다니까. 저 산 너머 그 지독한 박독종 아니 박복동 행수 말이야. 그자가 지금 관아마당에서 거지꼴로 노숙하며 사람들에게 빌고 다닌다지 뭔가. 그 말을 들은 전복이는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행수님이 왜 노숙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소금장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자네 어딘가 낯이 있군 그래. 그 집 시동이었나? 아직 못 들었나 보구나. 사또께서 그자에게 사흘의 말미를 주며 너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 한 명이라도 관아에 찾아오면 죄를 없애주겠다 하셨다더군. 사실 그놈이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너 아니냐? 여하튼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밥 한 톨 얻어먹지 못하고 돌팔매질만 당하고 있다나 봐. 오늘 해가 지면 장계가 올라가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된다던데. 아유, 고소해라. 이야기를 듣던 전복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질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렇지. 오늘 해가 서산에 걸릴 때까지 용서해주겠다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박행수는 끝이야. 세상에 그자를 용서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들 그놈 망하는 꼴 보려고 관아 주변에 모여 있다더군. 전복이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사흘 뒤
천천히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전복이라면 박행수를 용서하리라 예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산 넘어 멀리 보내셨다는 것을요. 안 돼.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전복이는 보찜도 할머니가 챙겨주신 새 집신도 그대로 둔 채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그 다 다른 집신으로 어딜 뛰어가는 게냐, 얘야. 전복이는 대답도 없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에 찢겨 피가 흘렀지만 전복이의 머릿속에는 점점 저물어가는 해와 자신이 모시는 박행수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며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앞마당 정막만 흐르던 가운데 사또는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복동, 약속한 사흘이 해가 저물었도다. 그 넓은 땅을 헤맸으되 진심으로 너를 용서해 줄 자가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으니 이는 내 삶이 얼마나 적막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동은 고개를 떨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사또 어른.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제 업보인 것을요. 사흘을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쵸. 그 어린 전복이 녀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을 뿐입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나이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그를 용서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잠시 복동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봐라. 이제 박행수의 죄를 낱낱이 적어 가산 몰수는 물론 엄벌에 처해달라는 장계를 올릴 것이니 당장 저자를. 그때 관아정문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나리, 아니 되옵니다. 제발 멈춰주십시오. 익숙한 목소리에 복동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한쪽 집신은 벗겨진 전복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복이냐? 내가 어찌 여기에? 가까이서 본 전복이의 몰골은 사흘 밤낮을 구걸하던 자신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옷은 여러 군데 찢겨 흙먼지는 가득 묻었고 머리는 땀과 먼지로 뒤엉켜 있었지요. 전복이는 사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사또나리, 우리 행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행 처내고아인 저 같은 놈을 거두어 밥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행수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행수님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던 복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전복이를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고 때리기까지 했던 아이가 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달려와 자신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전복이의 작은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전복아,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고 내 놈을 벌하라고 청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차라리 나를 욕해라. 내게 침이라도 뱉으란 말이다. 그는 전복이의 어깨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천하의 몹쓸인간 박행수가 어린 시동을 붙들고 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관아 주변에 그를 비웃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기세가 맥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너를 용서하는 이가 단 한 명뿐이나 그 한 명의 진심이 1000명의 원함보다 깊으니 약속대로 장계는 올리지 않겠다. 허나 그동안 자네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 거라. 사또가 말을 마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돌쇠네 할머니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얘야 복동아, 이제야 내 눈에 널 진심으로 위하는 저 아이의 모습이 들어오나 보구나. 그리고 관아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복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은 보화는 쌓아두면 도둑을 부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목숨을 구하는 법이다. 내가 사흘 내내 저작거리를 헤매며 찾던 그 귀한 용서는 대상단의 비단 상자에도 없었고 내 전낭 속에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내가 가장 천하게 여겼던 저 아이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었던 게야. 복동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전복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전복아.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내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부족하거늘. 손을 마주잡고 걸어가는 복동과 전복의 뒷모습을 할머니는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복동은 전복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전복아, 내가 내 아비의 빚 대신 너를 데려와 거두었다는 핑계로 너를 참 모질게 부렸구나. 내 어머니는 널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서 널 키우려 고생하시다.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나신 걸 다 알면서도 복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도 내 아버지의 목까지 너를 돌보고 싶구나. 나를 양아버지라 여기고 나를 이어 행수가 될 생각은 없느냐? 복동의 뜻밖의 제안에 전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행수님, 제가 감히 그런 분에 넘치는 자리를 바래도 될까요? 저는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행수님 곁에서 성심을 다해 모시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행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훌륭한 아들이 될 때까지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 전복이가 마치 어른처럼 대답하자 복동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전복아, 서두를 것 없다. 내가 내 곁에서 좋은 아비가 되도록 노력하마. 한편 복동은 과거에 기록한 장부를 꺼내 일일이 확인하고 난 뒤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행수가 무슨 일로 온 건지 걱정하며 사색이 되었지만 복동의 눈빛에서는 예전에 그 살벌한 도끼가 자취를 감추고 미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상인들에게서 더 거두어 들였던 돈을 낱낱이 따져 그들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겪은 일은 지난 세월 내가 자네들 가슴에 남긴 상처들이 내게 돌아온 것이더구나. 앞으로 우리 상단과 거래하는 모든 이와 정직하게 이익을 나눌 것이네. 이 박복동이 약속함세. 그리고 발길을 옮겨 거린들이 모여있는 다리 밑으로 커다란 솥과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이보게나 자네들이 던진 돌 때문에 아직 어깨가 쑤신다네. 자, 이 뜨끈한 국밥 좀 들게. 앞으로 매일 저녁 이곳에 밥을 지어 보낼 테니 몸이 성한 이들은 우리 상단에서 집 나르는 일을 도와주게나. 혹여 땀 흘리며 더 벌고 싶다면 언제든 와도 좋네. 거린들의 대장은 국밥 그릇을 받고 멍하니 복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정말 사람이 변하긴 변하는구먼요. 그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상단과 장터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복동의 곁엔 전복이가 그림자처럼 붙어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복동과 전복 두 부자는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은인이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산자락 아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할머니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사또 또한 관원들을 데리고 뒤따라 올라왔지요.
그런데 할머니의 집터에 도착한 이들은 모두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분명 여기가 맞는데 오두막이 어디 갔단 말이냐? 복동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이끼 낀 바위 하나와 허리 굽은 오래된 소나무만이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포근하게 감싸주던 할머니도 그 품에서 자라던 어린 돌쇠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역시 그랬구먼. 내가 이 고을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할머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셨다네. 신출 귀몰하시어 도통뉘신지 알길은 없었지만 고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나타나 길을 일러주시곤 했지. 사또는 산 아래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자네가 지닌 그 청옥이 임자를 찾지 못하고 엇나가는 꼴을 차마 못 보시어 잠시 내려오셨던 모양일세. 사또와 관원들이 산 아래로 하나 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동과 전복이는 할머니가 머무르셨던 그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위와 소나무를 한참 바라보던 복동이 절을 하자 전복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솔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소립들이 서로 부딪혀 사르르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동은 무심코 부채 끝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늘 만지던 청옥의 차가운 감촉도, 그것을 묶어두었던 실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할머니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청옥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금은 보화는 쌓아두면 도둑을 부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목숨을 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평양의 박독종은 사라지고 사람을 보듬는 박복동 행수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흔히 벌이란 관아에서 내리고 심판은 남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법보다 먼저 밤에 찾아오고 어떤 지옥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기도 하지요. 박행수는 남을 짓밟으며 살아도 끝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했던 목소리들, 외면했던 눈물들, 외면했던 잘못은 결국 사흘 동안 그의 앞에 하나하나 되돌아왔습니다. 악한 마음은 남에게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집어삼킨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지요. 반대로 진심과 선한 마음은 힘이 약해 보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사람답게 남고 누군가는 끝내 사람의 탈만 쓴 채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재물도 권세도 아닌 결국 마음 한 자락이겠지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남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긴 여운이 남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